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HK+ 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박윤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통합의료인문학 강의의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는 보통 머릿말 혹은 서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통합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학문이 성립되게 되는 배경, 그다음에 그 목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의료인문학, 저는 여기서 전통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전통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이 성립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어떤 목적, 그다음에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통합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학문이 성립되게 된 배경, 그다음에 그 목적을 역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립되게 된 배경은 아마 여기 나와 있듯이 의료의 성장,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는, 여기서 인간은 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환자가 소외되고 있는 어떤 이런 현상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전통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인물은 비르효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이자 병리학자죠. 병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르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잠깐 서양 의학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대체로 16세기 해부학이 발전이 되면서 결국 이른바 지금 현대의학 혹은 과학적 의학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이런 제반 학문들, 그다음 세균학이 발전하면서 점차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의 어떤 공간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의사들이 질병과 어떤 신체 특정 부분을 연결시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이 어떻게 보면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의 현상으로 축소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어떤 특정 공간의 문제로 귀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 혹은 의료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점 덜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병원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얼마나 아프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료인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부 병리학을 비롯한 과학적 의학이 발전하면서 어디가 아프냐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착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떤 신체 어떤 병리 조직을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비르효가 있는 공간도 병원이 아닙니다. 연구실인 거죠.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서 연구실 그리고 실험실로 자신의 어떤 공간을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실험을 하는 거죠. 의사들이 과학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연구를 하는 의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몇 년 전에 한국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 왓슨이라고 하는 어떤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왓슨은 기본적으로 객관화된 데이터를 총 정리해서 그 중에서 의사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재현하는 일종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어떤 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100세 인생을 누리게 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에서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게 90세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가 이렇게 과학적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지금 최고의 건강과 가장 장수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의료에 지금 환자 혹은 소비자가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마 그런 어떤 원인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나를 맞이해야 될 의사는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 안에 어떤 환자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수록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을 가면 체열을 하고 소변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CT라든가 MRI라든가 어떤 최신의 어떤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모든 정보가 컴퓨터 안에 소장이 되게 되고 전달이 되게 되고 따라서 굳이 의사는 환자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컴퓨터만 바라보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의 관심이 환자가 아닌 질병으로 옮겨가는 이런 결과를 지금 우리가 이제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자를 돌본다라기보다는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현상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환자는 의료 정보를 담은 어떤 그릇에 불과한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의료는 눈부시게 성장을 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환자는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성립이 되고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 의료인문학이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자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질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른바 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이런 목적을 위해선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질병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환자를 관찰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 중심적인 의료를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목적 의식하에서 전통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질병을 담은 그릇이 아닌 거죠.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인간으로서 환자를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랬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환자는 어떤 생물학적인 요소로만 구성된 혹은 환자가 겪고 있는 질병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예를 들면 사회적인 측면들, 문화적인 측면들 혹은 뭐 예를 들면 종교 여러 가지 측면들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떤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추구되었던 어떤 학문, 인문학이 이제 동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에서 결국 이제 전통 의료 인문학이 추구하는 목적은 인간적인 의사를 양성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통이나 질병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떤 정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들 공감하는 환자의 고통이나 질병에 공감하는 어떤 그런 의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전통 의료인문학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공감을 위해서는 역시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인 인문학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의료가 인문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만들어졌던 어떤 학문이 전통 의료인문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인간적인 의사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장 잘 구현한 게 아마 이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1891년에 필즈라고 하는 어떤 화가가 그린 더 닥터라고 하는 이제 의사라고 하는 어떤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뒤에 잘 보이진 않는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오른쪽 뒤편에 서 있고 이 사람은 아마 이 환자의 이제 아버지겠죠. 그리고 이 어두운 이제 뒷배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환자의 어머니인 듯한 여성이 지금 이제 책상 앞에 이제 엎드려 있죠. 아마 이제 절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절망스럽기는 여기 이 환자를 지켜보고 있는 이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화면 속에서 이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단지 곁에서 이제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된 배경을 알면 이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제 화가인 필즈에게 요청했던 사람이 이제 테이트인데 그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유명한 이제 테이트 미술관의 설립자인 그 테이트입니다. 그리고 테이트는 이제 이 화가인 필즈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죠. 당신이 생애 이 삶을 살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를 좀 그려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필즈는 그 요청에 답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즈는 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자신의 이제 아이를 질병에 의해서 이제 잃은 경험이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필즈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의사가 어떤 존경을 받게 되고 혹은 신뢰감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치료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의사에게 어떤 존경을 표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신뢰를 받게 되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 의료 인문학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서 성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림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 먼 이 창문 오른쪽 뒤편에 보면 이제 창문에 이제 그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거죠.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전통 의료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목적 하에서 이제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세 구성 요소라고 하는 이제 문학, 그 다음에 사학, 철학이 사용이 되는 거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문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이제 의료 문학과 관련돼서 이제 전문적인 학술지인데 문학이 어떤 의학에 활용이 되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전통 의료 인문학에 활용이 되면서 어떤 목적이 성취되냐면 의사의 공감 능력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 서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의사와 환자의 이야기 혹은 뭐 질병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의료 서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의료인들, 뭐 특히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고통, 이제 뭐 어떤 환자의 생각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공감 능력이 확대가 되는데 문학이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소통 능력이 향상되는데도 문학은 기여할 수가 있는 거죠. 문학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창고다. 이야기의 보물창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환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설명의 방식들 혹은 설명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문학이 기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그 대표적인 그 의료사와 관련된 혹은 의사학과 관련된 이제 그 이 단체인 대한의사학회에서 내는 이제 의사학의 표지인데요. 의사학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잠깐 처음에 이제 전통 의료 인문학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왜 환자가 소외되었는지라고 하는 어떻게 의료가 이제 환자 곁을 떠나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원인에 대해서 역사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의학이 역사학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따라서 이제 의사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이 형성되게 되는 이런 것도 이제 뭐 주요한 전통 의료 인문학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잡지 역시 이제 뭐 대표적인 그 이 한국의철학회라고 하는 학술단체에서는 이제 의철학 연구인데요. 철학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통 의료 인문학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의료 윤리죠.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고 과학 지식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철학이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안락사의 문제, 뭐 존엄사의 문제, 굉장히 현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던지는 이런 역할을 이제 기존에 이제 철학이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의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의료의 문제, 의료의 실천 혹은 뭐 의료의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본질을 천착하는데 역시 철학은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학, 사학, 철학이 우리가 이야기한 이제 인문학이 어떤 의학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감하는 의사 혹은 인간적인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면서 전통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통합의료인문학 강의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학문은 그와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이제 통합의료인문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를 인문학의 문제로 삼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료를 통해서 어떤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 혹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고민들이 축적이 되면은 아마 결과적으로 이제 이 통합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인문학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인문학의 내용을 좀 풍부화시키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죠. 왜 인문학이 의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학은 가장 과학적인 인문학이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은 과학이기도 하지만 인문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문학이 인간학이다라고 이제 교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문제나 고민은 사실 몸에서 시작하고 몸에서 끝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몸의 결이고 정신은 어떻게 보면 몸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몸에 대한 연구인 의학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1632년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니콜라스 툴트박스의 이제 해부학 강의라고 하는 뭐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을 자주 보았을 이제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툴트 박사가 지금 이제 해부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그림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툴트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수강생이라고 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뭐 40대, 50대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나이대 사람들이 이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의대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대생이 아니고 이제 일반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의 어떤 설명을 보게 될 경우엔 이들은 이제 동업자 조합, 그러니까 이제 길드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그림은 사실은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어떤 기념 촬영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어떤 길드 조합원들이 이렇게 해부학 강의를 하는 것을 일종의 기념 촬영을 혹은 뭐 기념으로 그림을 그렸느냐라고 한다면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7세기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 시기 정도가 되면 이제 교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 했고 그 이해는 이런 해부학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뭐 서양에서 보였던 어떤 몸에 대한 더 나아가서 이제 해부학으로 상징되는 의학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고 한다면 동양 혹은 뭐 동아시아 혹은 한국에서도 그런 관심은 이미 전통 시대부터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동의보감 그 17세기 초에 그 이제 허준에 의해서 편찬된 동의보감에 있는 이제 심장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그 조선 시대 이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자들 같은 경우에 의학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관심은 사실은 어떤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같이 이제 의료 공급이 풍부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아프거나 혹은 가족이 아프거나 혹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걸 치료할 사람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지역에 있었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자들이 이제 의학을 배워서 그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게 일종의 이제 전통으로 남아 있었다. 전통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의학에 통달한 유학자들을 이제 우리는 유의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그렇지만 의학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제 실용적인 차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방금 제가 이제 렘브란트 그림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당시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심장인데요. 여기 이제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이게 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이 있어요. 이제 구멍이 있는데 당시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의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정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 분리하지 않았죠. 당시 이제 동의보감이 기반했던 어떤 한의학적인 어떤 인식에 따르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이 깃든 곳이고 지혜가 나오는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구멍이 7개고 이제 털이 3개인데 이런 심장을 가진 사람은 이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고요. 중간 정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구멍이 5개. 그다음에 털이 2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뭐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구멍이 1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몸과 정신, 지혜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정신과 몸,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마음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의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따라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학을 공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통합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기존의 전통적인 인문학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통합의료인문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인문학의 가치 회복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전통 의료 인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전통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립되게 된 배경이 기존의 어떤 현대의학 혹은 이제 과학적 의학에 대한 어떤 반성에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통합 의료 인문학도 인문학에 대한 어떤 반성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뭐 한두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간학이다라고 이제 교체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성을 하는 거죠. 과연 지금의 인문학이 인간학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 중심의 가치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본원적인 목적에 지금 충실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제 생각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근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지식인만 해도 아까 이제 동의보감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세 지식인들은 문사처를 구분하지가 않았죠. 더 나아가서 흔히 이제 이과학문이라고 하는 의학도 자신의 영역 속에서 포괄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학문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근대화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 추구 속에서 그 학문들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른바 이제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식인들은 전문가가 된 거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의 파편화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자신이 전문화된 영역의 지식인들, 학자들, 연구자들이 이제 매몰되면서 혹은 자족하면서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식적인 인간학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가치 추구라고 하는 본원적인 목적을 상실해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몸에 대한 학문, 몸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는 혹은 그와 연결된 정신과 마음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는 의학을 인문학의 영역에 포함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은 이제 처음 출발점이었던 인간학의 고유한 가치를 회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결과 인문학을 이제 풍부화시킬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학 교육에 활용이 되는 거죠.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의학과 인문학은 어떤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상이 이제 인간이고 생로병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어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 의학의 어떤 연구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의학이라고 하는 통합 의료 인문학은 의학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의료 인문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의사 양성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의 주체화죠. 혹은 뭐 의료의 성장에 어떤 통합 의료 인문학이 이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제 개별적이고 사실은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환자도 이제 개별적이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미중유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19라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동일한 원인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 경험들은 모두 다르죠. 예를 들면 연령대에 따라서 그 경험이 달라지고요. 혹은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고 혹은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고 혹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 경험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거죠. 하지만 현대의학 혹은 뭐 과학적 의학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현상을 뭐 의료 현상을 관찰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이제 범주화시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제 일반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쪽의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다시 돌아가면 어떤 질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인간학, 그 다음에 인문학, 그 다음에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의 개별성, 다양성에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간의 개별성이나 다양성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학문인 인문학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화되고 추상화되고 객관화를 지향했던 어떤 의학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료가 보다 나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과 이제 목적 하에서 만들어진 통합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학문은 제가 이제 자꾸 새롭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아직은 뭐 형성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된 이제 통합의료인문학 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통합의료인문학 강의라고 하는 교재를 활용해서 고민들이 축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통합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학문의 기반이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